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젊은 날의 초상 송수권. 위로받고 싶은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슬픔을 나누는 사람은 행복하다. 더 주고 싶어도 끝내 더 줄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도 젊은 날을 헤매인 사람은 행복하다. 송수건 시인의 젊은 날의 초상 그 앞부분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생활 속에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행복하죠. 이럴 때 행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입니다. 이건 내 행복, 나의 행복이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 타인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같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겠죠. 그래서 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욕심 아닐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그 여자의 방입니다. 제7회 최만식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문순태 작가는 1941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셨고 1965년 현대문학에 시가 추천되면서 문단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한국문학신인상에 소설 백제의 미소가 당선되면서 소설가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죠. 작품 소개한 후에 문순태 작가 전화로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문순태 작가의 그 여자의 방 함께 하겠습니다. 그 여자의 방 문순태.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스비운한 느낌과 함께 답답증이 일어 헉하고 숨이 막혀왔다. 천장이 낮은 직사각형의 방은 형무소의 독거 감방만큼이나 좁았다. 방 윗목에는 반야심경의 첫 대목을 해서체로 쓴 낡은 병풍을 가려 싸늘하게 식은 앵두의 시신이 안치되었고 방 아랫목에는 겨우 두어 사람이 붙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까뭇까뭇 파리똥 깔린 낮은 가리개 병풍 너머로 날아갈 듯 가벼운 혼이불에 덮여 한가치게 누워있는 앵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앵두 누워있는 모습이 10살 안팎의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것처럼 한 자반도 안 되게 몸피가 왜소해 보이는구나.
마른 장작개비를 덮어놓은 것 같았다. 상주도 없는 쓸쓸한 빈소, 가리개 앞 개다리 소반에 놓인 서너 송이의 흰 들국화 향기와 신랄처럼 가느다란 회색빛 연기를 솔솔 내뿜으며 아주 서서히 아래쪽으로 타내려가는 향불 냄새가 한데 섞여 싸하게 콧속을 자극시켰다. 성님도 앵두 누님한테 예를 갖추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나는 예의를 갖추어 2번 절하고 문턱 옆에 바짝 붙이고 앉아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세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지도 앵두 누님 방 보고 놀랬어라. 늙은 여자 혼자 사는 방이라고는 하지만 경대는 고사하고 거울조차 보이지 않구만요. 그 무식이냐 건박하다 보대 초라하단께요. 그렇구만. 군더더기 없이 말끔하게 방이 정리된 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떠날 준비라도 해놓은 것인지도 몰라. 저 사진은 앵두 부부의 사진? 흰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깊숙하게 눌러쓴 남편 옆에 역시 흰 치마 저고리 차림에 비녀를 꽂고 바짝 붙어 서 있는 앵두. 똑같이 흰 고무신을 신은 부부의 키가 서로 어금지금해 보였다. 부부는 언제 무슨 생각으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궁금해졌다. 일부러 나를 받아 특별한 옷차림을 하고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았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 어쩌면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스님, 뭐 좀 드실라요? 이따가. 상가가 썰렁하지요? 원래 자식도 없는 데다 작년에 장서방 떠나고. 아니, 장서방이 죽어? 야, 간경화로 세상 떠불었어요. 제 형님이야 미국 사는데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그랬구나. 그랬어. 앵두 누나네 집에는 오랜만이지라. 그래. 어릴 때는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근데 이 집을 앵두 누나 아버지 옴니가 직접 졌다는디 참말인가요? 그래. 그랬단다. 그랬어. 방 하나에 부엌과 곡간이 달린 세칸 홀집은 앵두 아버지가 새색시를 맞아들이기 위해 지었다고 했다. 50평도 안 되어 보이는 좁은 터에 선수 나무를 베어 날라 기둥을 세우고 흙을 발라 벽을 만들어 문을 달고 마당에는 은행나무며 감나무, 배롱나무, 매실나무 외에도 모란이며 분꽃, 맨드라미 같은 화초도 심었다. 앵두 아버지는 이 집을 짓고 아내를 맞아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을 낳자 샘가에 앵두나무를 심고 아기의 이름을 앵두라고 불렀다. 앵두는 이 좁고 오래된 방에서 태어나 65년을 살았다. 이 방에서 자라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맞았으며 21살에 결혼하여 첫날 밤을 치렀다. 그리고 이 방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으며 이제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았다.
겨우 서너 평 남짓 됨직한 이 좁은 공간에 앵두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외로움과 평화가 켜켜이 배어 있는 셈이다. 작은 방 하나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은 앵두에 비해 나는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에서 살아왔다. 고향의 오래된 초가 부엌방에서 태어나 자란 후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 도시로 나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자취방과 하숙방을 전전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도 해마다 기숙사를 옮겨 다녔고 귀국하여 직장을 갖고 결혼한 후에도 서너 차례나 이사를 했다. 다시 미국의 대학에 자리를 구해 16년을 사는 동안 대여섯 번이나 아파트를 옮겨 다녔다. 스님, 여기서 뭔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세요? 방이란 건 말이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부교 같은 거요. 뭔 소리다요? 그 방이란 건 크면 클수록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삶이 꽉 찬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나 성님도, 그래도 방이야 큰 게 좋죠. 동생도 내 나이 되면 알게 될게요. 아직은 몰라. 아직은. 저 음식 하나 들고 오신갑소. 자, 아이고 바쁜데 이렇게 찾아주시고. 나는 어렸을 적에 앞집에 사는 앵두를 만나기 위해 자주 이 방에 들락거렸었다. 앵두가 우리 집에 오는 경우보다 내가 앵두 집에 가는 날이 많았다.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 큰 고모, 작은 고모와 삼촌이며 2명의 동생까지 합해 식구가 10명이나 되어 늘 북적거렸지만 앵두네는 가족이 단출해서 호젓했다. 게다가 장돌뱅이 장사를 하는 앵두 부모는 거의 날마다 집을 비웠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앵두가 쓸쓸해할까 싶어 자주 찾아가곤 했다. 또 왔어야. 앵두네 아버지 어머니 장사 갔다면서. 네 혼자 있으면 무섭잖여. 오지 않았는가. 나 마음속에 들어와 본 것만 길어. 뭐하고 놀까? 근데 방이 따뜻해서 그런가 나 좀 졸려. 그래요? 나도 졸려. 그러면 우리 낮잠부터 자야겠네? 앵두의 부모님이 집을 비운 동안에 앵두와 나는 이 방에서 나란히 배를 깔고 누워서 놀았고 몸을 붙이고 낮잠을 자기도 했다. 한 번은 둘이서 술 항아리에 보리대 빨대를 넣어 술을 빨아 마시고 정신이 얼얼해지도록 취해 잠에 골아떨어진 일도 있었다. 자꾸 웃음이다. 나는 졸려. 아까 잤는데 왜 졸리지? 이상해요. 방이 막 움직여. 앵두야, 너 되게 이쁘다. 어지러워. 해가 떨어진 후에야 장에서 돌아온 앵두 아버지가 잠든 나를 우리 집에 업어다 주었다. 그 무렵 나는 이 방이 작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앵두 부모와 앵두, 그리고 나까지 넷이 누워도 좁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보니 나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
이방 출입이 뜨악해진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사춘기를 맞았고 이상하게도 앵두를 대하기가 서먹해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다.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부네. 그렇구먼. 춥다. 추우면 이불 안으로 들어와야. 알았어. 그때 얼핏 서로의 발이 닿았다. 순간 핏줄 속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기분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아릿한 기분이었다. 가슴 설레게 달콤하기도 하고 심장이 덜컹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성님도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에이, 알았어. 공기가 좋아서. 앵두 누나가 키우던 흰둥이여라. 앵두 누나, 아무래도 남편 죽은 후부터는 남편 뒤따라가려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죽기를 작정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네요. 흰둥이가 갑작스럽게 늑대 울음을 울기에 들여다봤더만 숨이 끊어졌더랍니다. 육촌 동생이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내게 말했다. 나는 아침에 마을에 도착해서야 1년 전에 앵두의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앵두 남편 장서방은 우리 집 머슴이었다. 앵두의 홀어머니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피부치 없이 꼴머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살아온 장서방과 짝을 맞춰주었다. 장서방은 앵두보다 6살이나 더 많았다. 남편이 죽자 그릇 하나까지도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마지막 남은 갈치뱀이 논 팔아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놨구만요. 저 부부 금술은 아주 좋았어라.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구만요. 문선백은 또 왔는가? 아침 나절이라 마을 어르신 몇 분만 오셨어라. 그래요? 앵두의 방문 앞 토마루에는 송아지만한 흰둥이가 주인이 누워있는 빈소를 향해 코를 땅바닥에 쳐박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흰둥이도 주인의 죽음을 알고 있는 듯 눈에 슬픔이 가득해 보였다. 아침 나절이라 문상객이 없는 마당에는 마을 사람 서너시 노란 잎이 수북하게 쌓인 은행나무 밑에 한가로이 앉아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마을의 늙은 아낙들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기름 타는 냄새가 노릇하게 흘러나왔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자 의외라는 표정으로 멀뚱히 바라보았다. 원래? 조 박사가 웬일이야? 미국서 산다더만 앵두 문상을 다 오고. 아따, 조 박사는 앵두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내밀만 하지. 이 어렸을 적에 두 사람이 어디 보통 사이였던가? 아유 글쎄 골래리 하던 사이였지. 아니, 그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엉거주춤 그들 옆에 앉았다. 마을 사람들 말 맞다나 내가 왜 갑작스럽게 앵두의 문상을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서울에서 글로벌 시대 장벽 허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5년 만에 한국에 나온 나는 그동안 고향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육촌 동생한테 안부 전화를 했었다. 아따, 형님이 웬일이다요? 시방 서울이요? 그래, 강연이 있어서. 다들 별일 없지? 별일이라면 별일인데, 형님, 앵두 누님이 돌아가셨소. 앵두? 앵두가 죽었다고? 헐. 사금팔이 깨지듯 날카로운 비명이 뇌리를 강타하면서 12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가냘프고 앳된 시골 소녀의 모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오랜만에 겨울답지 않게 햇살이 화사하게 꽃피는 정오 무렵, 나는 그날도 앵두 집에 있었다. 방 안에서 몽그적거리다가 무료해진 둘이는 밖으로 나와 숨바꼭질을 했다. 앵두가 숨을 차려였다. 술래가 된 나는 집안을 다 뒤져보았으나 앵두를 찾아내지 못했다. 심술이 난 나는 끝이 뾰족한 대나무 작대기를 들고 다니며 허청에 멱살이며 부엌에 솔가리, 나무 둥치, 마당 구석에 쌓아둔 두엄, 집더미 등을 마구 쑤셔대기 시작했다. 나 어디 숨었대? 앵두야, 어딨냐? 이렇게 꾹꾹 숨으면 어떡해? 앵두야! 왜 그래? 어디, 자대기 찔리고요? 어디 좀 봐. 아니요, 괜찮아. 대체 어디를 찔린 거요? 좀 봐. 검정색 무명 치마를 들추어 보았더니 흰 고쟁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 앵두를 넘어다 방에 뉘어놓은 후에도 앵두는 한동안 아픔을 못 견뎌하며 신음을 토하다가 잠이 들었다. 미안해, 앵두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아프게 하지 않을게. 대나무 작대기에 찔린 허벅지 상처 때문에 앵두는 한동안 다리를 절룩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상처를 낸 사람이 나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육촌 동생의 전화를 받고 앵두의 이름과 얼굴이 일치하는 순간 내가 떠올린 것은 그녀의 허벅지 상처였다. 그 순간 나는 대나무 작대기 끝에 오목가슴이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다. 승님, 시방 내 얘기 듣고 있어. 상가는 어디요? 야, 앵두 누나네 집에 모셨어. 승님도 앵두 누나네 집은 잘 알지라. 근데 서울도 아니고 이 먼 곳까지 올 시간이 있겠소. 그래. 일단 끊자. 그리고 허겁지겁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용산역으로 향했다. 고속열차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아서도 나는 도무지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일정이 빡빡했다. 그런데 행동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이 아직 입관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 조카는 왜 여태 하러 온겨 이거? 또 술땡에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이 염장이 조씨 데리러 간 필수마저 이거. 하뭉차사 되어버렸구만 이거. 아이고. 술 한 잔씩 더.
하면서 기다리시오. 그래. 에이, 아무래도 그래야겠구만. 조 박사도 한 거? 예. 조 박사는 이 시상 안 가본 데가 없지? 우리 같은 농투생이들은 우물한 개구리 맹키로 코제 안통에만 처박혀서 해니까 시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미국만 가자고 해도 비행기로 열몇 시간을 날아갔으니까 상상을 해봐. 세상이 얼마나 넓고 넓은가. 꼴짝에서 평생을 같은 산, 같은 들판만 칭글맞게 바라보는 우리들은 뭐 살았다고 할 것도 없지. 안 그래요, 조 박사? 어디나 사람 사는 거는 마찬가지지요. 그 넓은 세상, 좁은 세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한 잔씩 드려. 예.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서너 평도 안 되는 방에서 태어나서 코제 안통 골짜기에서 살다가 태어났던 그 방에서 생을 마감한 앵두와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모님 덕으로 외국 유학을 하고 세계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아온 나의 삶을 비교해 보았다. 사람은 넓은 곳을 본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 곳에 오랫동안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채 평생 남편 한 사람만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오다가 남편을 뒤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행두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행두에 비해 나는 소주잔을 한 번에 비우고 나서 노릇노릇한 표고버섯 부침개를 입에 넣었다. 한숨배가 돌자 화끈 술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미웠습니다. 필수 자네 염장이 조카 데리러 가서 왜 좋아? 그게 조씨가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이리로 오다가 코제 내리막길에서 굴러 떨어졌다지 뭡니까? 화순병원으로 실려 갔답니다. 그게 뭔 일이야? 어째 이런 일도 다 있어, 이게? 시시에 정말 염장이가 상가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아이고, 어쩐지 기분이 좋진 않네요. 시끄러. 괜히 입방 좀 뚫지 말고. 필수 동상,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든가. 그게 바가치 모자도 안 써서 위독하다는 말만 들었구만요.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놓고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았다. 앵두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 달려오던 염장이가 하필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무래도 꺼림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염장이 조씨도 걱정이지만 당장 망자의 염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 막막했다. 망자의 염을 해야 할 것인데. 에휴, 염장이도 없고 그냥 염 안 오고 입관을 하면 어떡겠소? 그건 좀... 아유, 방법이 없잖여, 방법이. 누구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말을 해보더라고. 수위는 준비되었는가요? 이미 죽을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위는 맹글어 놨겠지. 그럼 지가 염을 할 테니까 동생이 준비를 좀 해줘서. 형님이 염을 해요? 망자를 닦을 향수가 있어야 하는데 향수가 없으니까 우선 물을 한 바퀴 떠서 국화꽃을 듬뿍 넣어주고 솜과 두루마리 화장지 좀 구해오게. 조 박사, 참말로 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꼬부란 글씨로 뭐죠? 뭔 시츄에이션이요? 게다가 앵두는 여자 아니요? 미국 유학할 때 한인교회에서 장례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검을 염해봤고요. 아, 그래요? 아이, 그럼 잘 됐네요. 뭐 경험이 있다면야 효도 되지. 그 동생 서둘러 주게. 예. 자, 난 방에 있겠네. 앵두야, 나왔다. 오래간만이구나. 혼자 살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서둘러 남편 뒤따라가느냐. 남편이 반갑게 맞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가거라. 앵두를 마지막 본 곳이 언제쯤이었던가. 5년 전 당숙의 부흥을 받고 문상 왔을 때였던 것 같다. 그때도 앵두는 농촌에 묻혀 사는 촌부답지 않게 아담하고 야리야리한 몸매에 여전히 얼굴이 밭꽃처럼 고왔다. 내가 알기로 앵두가 이승에서 지은 죄라면 결혼하기 전에 나와 딱 한 번 입맞춤한 것이 전부일 것이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가을, 결혼을 일주일쯤 앞둔 앵두가 뜻밖의 학교로 편지를 보내왔다. 나요. 나 일주일 뒤면 결혼이요. 장서방하고. 너도 알고 있지? 근데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멀리 낯선 곳으로 도망가서 식모살이라도 하고 싶어. 나는 앵두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짐작하고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어렸을 때 두 사람만의 아지트였던 마을 뒤 흙구덩이 토굴에서 만났다. 성장해서 이곳에서 단둘이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대체 뭔 일이야? 응? 울지 말고 말을 해야 알지. 대체 뭔 일이야? 그 장서방이 뭘 한겨? 아니요. 장서방이 나이가 좀 많아 그렇지 성격은 수줍고 부지런하잖여. 그 피처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는겨. 아이고, 넌 잘 살 거구먼. 저기 말이요. 그려, 알려. 나 한 번만 안아줘. 응? 그려. 나는 잠시 망설임 끝에 앵두를 안았다. 조그맣고 여리게만 보아왔었는데 품에 꽉 찰 정도로 몸피가 탄탄하고 포실했다. 나는 앵두가 한 여자로 완전히 성숙해 있음을 알았다. 느낌이 이상했다. 간질간질한 욕망이 뻗질러 오르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기실 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앵두를 범하고 싶은 충동을 어렵게 참아왔었다. 성숙한 여자의 몸으로 성장해가는 앵두를 볼 때마다 그 욕망은 더욱 커졌지만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차마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왜 이러는겨?
앵두는 몸부림치듯 격렬하게 내 품속으로 파고들더니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고는 불이 나게 톡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나는 빈총 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그때서야 나는 앵두가 어떤 심정으로 내게 도망치고 싶다는 편지를 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앵두의 결혼식 날, 나는 일부러 내려가지 않았다. 지금 내 앞에 눈 감고 누워있는 앵두의 몸피는 너무도 조그맣고 얄팍했다. 명치 끝에 찬바람이 스치듯 싸하게 훑어내렸다. 토굴에서의 그 일 때문이었는지 결혼 후 앵두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앵두의 머리를 감겨서 빗겨주는 대신 손가락으로 서너 번 빗질을 한 후에 가볍게 쓰다듬었다. 나는 잡티 하나 없이 해맑은 앵두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국화꽃을 담근 물에 솜을 살짝 적셨다. 앵두, 너 하얀 산국 좋아했었지? 토굴에서 말이야. 어떻게 너한테 그런 용기가 숨어 있었니? 꽃물이 입술을 타고 또르르 굴러 입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꽃물로 몸을 닦을 차례가 되었지만 잠시 망설였다.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것을 앵두가 허락할지 염려스러웠다. 어쩌면 앵두가 나한테 자신의 몸을 맡기기 위해 염장이를 못 오게 한 것은 아닐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엉뚱한 생각을 한 나는 몇 번이고 도리질을 했다. 순간 내 머릿속에 어렸을 적 앵두의 허벅지에 난 상처가 떠올랐다. 갑자기 그 상처가 머릿속에 분홍빛 꽃잎처럼 피어났다. 상처를 다시 보고 싶었다. 나는 오른쪽 허벅지 깊숙한 곳에 버섯 모양의 도드라진 흉터를 보았다. 살이 말라붙어 이끼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띤 버섯 모양의 흉. 술래잡기 할 때 내가 대작대기를 찔러 맞는 상처 자국이 분명해. 흉터를 보자 미안한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본 것처럼 울컥 반가움이 앞섰다. 유년의 앵두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그 순간부터 앵두의 알몸이 눈에 들어와도 아무렇지가 않았다. 목욕을 끝내자 나는 실ong에서 보루지 상자를 내리고 수의를 꺼내 입혔다. 동상, 염 타였어. 그 입관 작업 좀 도와줘. 예, 형님. 수고 많았어라. 조 박사가 염을 다 할 줄 알고 욕받구만. 그래요. 이 앵두는 인자 이 관 속으로 들어가겠구만. 형님들. 내 귀퉁이에 서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관 속으로 모시는 겁니다. 알았어. 하나, 둘, 셋!
서너 평 남짓의 좁은 방에서 태어나 일생을 보낸 앵도는 마지막으로 겨우 자신의 몸을 누일 수 있을 정도로 답답한 관 속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본 앵도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나마 함께 이불을 덮고 나란히 배를 깔고 엎드려서 푸른 소나무 그림을 그렸던 유년의 모습이 겹쳤다. 앵두와 함께 그렸던 마당의 은행나무며 먹감나무, 탱자 울타리, 장독대, 뒷동산 참나무 숲이 휙휙 스쳐 지나갔다. 늦은 점심을 먹은 다음 나는 조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 마을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다복 소나무가 빼곡한 작은 등성이를 넘어 비탈을 어슷하게 끼고 돌자 펀펀한 억새밭이 나왔다. 억새밭 가장자리 늦가을에 윤기나는 햇볕이 매끄럽게 내려쬐는 곳에 묘지가 있었고 묘지 앞에 흰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쓴 노인과 희끗한 머리에 흰 옷 차림의 노파가 그림처럼 다정하게 해바라기를 하고 앉아 있었다. 햇볕이 좋네. 예, 단풍도 곱고요. 그리여, 고와. 임자도 곱고. 나는 쭈뼛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이 깊은 산 묘 앞에 노인 부부라니. 나를 의식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에서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노부부가 나처럼 뒤늦게 성묘하러 왔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 비탈길로 조금만 더 추어오르면 오래된 눈향나무 밑에 조부모님 산소가 있다. 나는 1시간 넘게 조상들 옆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아따, 선생님. 날 부르지 않고 어쩌자고 산소는 혼자 다녀온대요. 혹시 억새밭에서 노부부... 아니요. 노부부가 뭐요? 아니요. 우리는 앵두 묻힐 자리 정하러 왔구만. 남편 옆에 앉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앵두 누나 남편 묘가 우리 선산 아래 억새밭에 있거든요. 육촌 동생의 그 말이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때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한바탕 단풍잎을 죄흔들고 달아났다. 일주일 후 나는 뉴욕행 보잉 747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멀리 던져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쏠리는 어둠 속에서 오래된 앵두의 방이 떠올랐다. 불 꺼진 앵두의 방은 벽이 허물어져 하늘처럼 끝없이 넓어 보였다. 방 한가운데 흰 옷차림의 앵두 부부가 다정하게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의 방 함께 하셨습니다. 전남 담양 생오지에 계시는 문순태 작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멀리 계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요. 전화로나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 참 기쁩니다. 네. 이 작품의 화자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예. 이제 저 같은 여성의 독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는 도대체 앵두를 어떻게 생각한 걸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슴 떨려했던 거 보면 이성에 대한 감정도 있는데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앵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지난 날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앵두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의 지난 날에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앵두에 대한 생각은 고향에 대한 생각이고, 지난 과거 유년 시절에 대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지난 날의 그리움, 이런 애틋한 마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꼭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요. 네. 근데 작가님께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은 네. 어떤 건가요? 글쎄요, 기쁨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비어있거나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감싸주고 싶고 뭔가 다독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뭐이고 싶고 뭐뭐 하고 싶고 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마음. 그래요.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 클수록 좋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화려할수록 요즘 사람들은 좋다. 그렇고요. 네. 그리고 큰 방을 갖고 있으면 왠지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방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예,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공간의 의미, 우리 삶에서 공간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썼어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큰 넓은 공간, 또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이 나라고 하는 화자는 넓은 세계적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앵두는 작은 골짜기 마을에서 평생을 살면서 또 제가 실제 우리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들여다보니까 방이 정말 콧구멍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서 일가족이 5 아들, 딸 키우고 부부가 다 같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은 방이지만 그 안에 오히려 그 넓은 방보다는 또 행복이 더 깃들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공간은 넓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니고 또 좁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앵두도 남편을 충분히 사랑했거든요. 남편도 충분히 사랑했고, 그래서 그 작은 공간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함 이런 걸 그려보고 싶었죠. 그래요. 다음 작품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네, 지금까지 문순태 작가의 그 여자의 방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